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살이신데요. 자식들한테는 늘 씩씩한 어머니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고 먹고 살 걱정도 없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씀 듣고 저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으로는 자꾸 무언가 눌리는 느낌.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긴장되고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66%가 평소에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전문가 도움을 받은 분은 채 12%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으셨던 거예요. 그냥 버티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는데 마음이 아파도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 진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자식들 다 크고 나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정체성의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은 22살에 결혼하셔서 이후 40년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뭘 먹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래도록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취향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마음의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의 공백이 오래되면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하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긴장되고 손자 손녀가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딱 한 가지씩 나를 위한 것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는지, 어떤 음악이 듣고 싶은지, 오늘 어디를 가고 싶은지 정해진 답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연습, 이것이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미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어지면 가족도 없어집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내 것을 먼저 쓰고 아이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한 가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잘 되는지, 딸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지, 손자 성적은 어떤지, 눈을 뜨면 걱정이 시작되고 잠들 때도 걱정이 끝나지 않는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걱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던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을 많이 해서 자식의 사업이 잘 됐던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을 열심히 해서 손자 성적이 올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과학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과 실제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걱정의 양이 늘어나도 실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걱정은 내가 쓰고 남이 내는 대출이 아닙니다. 걱정은 내가 쓰고 내가 내는 대출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이자를 내면서요. 걱정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만 갉아먹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부산 김순자 어르신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제 아들 걱정 그만하려고요. 했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걱정하면 아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는 게 느껴지면 아들도 불안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참 신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보내면 그 걱정이 에너지로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게 느껴지는 자녀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자녀는 더 위축됩니다. 위축된 자녀는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더 걱정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잘 해낼 것이다. 내 자식에게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걱정을 그만두면 몸도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루에 딱 15분만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오전 10시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걱정이 올라오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일부러 미뤄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걱정하는 습관 자체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의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허전하신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생각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시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연구팀이 80대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을 장기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좋은 가족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생각, 그게 있으신 분들이 평균 7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뇌는요, 할 일이 없어지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게으른 것과 다릅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목표의 부재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뇌가 그 자리를 걱정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신경과학에서는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위축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배우기, 바둑 두기,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설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우리 세대는 꿈꾸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해야 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돈 벌어야 했고, 중년에는 자식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한 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딱 그 꿈을 찾을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그게 여러분의 뇌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세요.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시면 잠깐 멈추고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잠깐의 멈춤이 아주 중요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멈춰야 주변 풍경이 보이듯이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춰야 내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멈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은 이야기들 중간에 한 가지 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어르신은 자식이 자주 온다더라. 저기 사시는 분은 손자가 5이라더라. 예전 친구는 아직도 건강해 보이던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교라는 것이 참 이상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보다 부족한 것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남보다 내가 못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구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5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과 자주 비교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는 사람,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 더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자주 온다는 분은 사실 자식 때문에 속이 더 썩을 수도 있고, 건강해 보이는 분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의 집 잔치 구경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뒷이야기는 모르는 겁니다. 비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가? 이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걱정했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숨을 쉬고 오늘 밥을 먹었고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해 보이지만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 드릴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그 일을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실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죠? 잠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후회들 정말 필요한 후회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지금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지치료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경험을 실패로 바라보는 사람과 배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뇌 상태가 실제로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때 선택이 아쉬워 보이는 것이지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선택들이, 그 경험들이, 그 상처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깊어진 것은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것을 후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역사로 봐주세요. 그 역사 덕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역사 덕분에 지금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 그래, 그때 그랬지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현재의 내 삶에 써먹으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의 창고로 쓰지 말고 지혜의 창고로 쓰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부채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인데 사실 마음 건강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종교적인 것 아니면 너무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것을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감이 42%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감이 현저히 낮고 수면의 질도 좋았습니다. 이건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왜 감사가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위험을 먼저 찾도록 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뇌는 자동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 연습은 뇌한테 좋은 것도 있다는 걸 매일 알려주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뇌의 기본 설정이 달라집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습관이 좋은 것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바람이 시원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 영상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맑았구나. 아,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 연습은 그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한 번 더 함께 정리해 봅시다. 비교하는 습관은 나 자신과의 비교로 바꾸면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를 지혜의 창고로 보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매일 잠들기 전 3가지를 찾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솔직하게 드려볼게요. 우리 세대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미안하고, 손자한테 용돈 받으면 미안하고, 병원에 갈 때 자식한테 차 태워달라고 하면 미안하고, 왜 이렇게 미안한 게 많으신가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키우셨나요? 아닐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기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한테 기대면 미안한 이유가 뭔가요? 이건 사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한테 심어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들면 폐가 된다, 자식한테 짐이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줄이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 대접받으면 됐어.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상담치료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자신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살아있는 사랑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 곁에 살아계신 것 자체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반겨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추억이 되는지
아세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오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보는 것, 그게 여러분이 그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걸 미안하다고 줄여버리면 자식도 손해입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가족의 중심이고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써보세요. 밥 얻어먹을 때 미안해 대신 맛있다, 고마워 이렇게 바꿔보세요. 미안함과 고마움은 다릅니다. 미안함은 나를 줄이는 말이고 고마움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의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셨으니 이제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본 것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멈추지 않는 걱정, 나는 이제 다 살았다는 생각,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줄이는 습관,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관계의 변화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이런 상황에서 고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독감과 혼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꽉 찬 사람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이 오히려 가족이 많고 연락이 자주 되는 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혼자 사시면서도 고독감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평생 남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나를 믿는가? 나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 먼저, 남편 먼저, 부모님 먼저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자기 자신과 소원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어떠냐? 오늘 힘든 것 없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 있냐? 이렇게 말이죠. 혼잣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자식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편한테는 참을성 있고 이웃한테는 배려가 넘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가장 가혹합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바꿔보세요. 나한테도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기억들이 많아집니다. 살면서 억울했던 일, 상처받은 일, 속상했던 일들이 쌓이죠. 그 기억들이 현재를 흐리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옛날 상처가 생각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서 예전 나쁜 기억이 떠오르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게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원망이나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높습니다.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몸이 더 아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본인이라면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분노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 짐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 짐은 결국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그 사람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주 조금씩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쉰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텔레비전을 볼 때인가요? 아니면 낮잠을 잘 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인가요? 사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실제로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것들은 눈은 쉬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뇌가 진짜 회복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느끼는 것, 그냥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듣는 것, 이런 시간에 뇌가 가장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멍하니 있으면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눈을 감고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뇌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차분해지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짜 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도 중요한 마음 건강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바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속상해도 참고, 기뻐도 티 내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이게 어른다운 것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마음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쌓입니다. 그 쌓인 감정이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30% 이상 높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글로 써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그냥 오늘 기분을 2줄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한테 털어놓아 보세요. 친한 친구, 자식,
아니면 이웃, 오늘 이래서 속상했어. 오늘 이래서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나눠보세요.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폐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약해 보일까봐. 하지만 이건 상대방을 너무 얕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마음을 터놓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가깝게 느낍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그것이 마음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조금 걸었더니 기분이 나아지더라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감이 45% 낮았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단순한 걷기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것, 집 앞에서 조금 걷는 것, 마트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걸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방 안에서 가볍게 발을 움직이는 것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면 몸을 먼저 움직여 보세요.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전부 함께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 후반전, 마음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을 매일 갖는 것, 걱정을 신뢰로 바꾸는 것,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 미안함 대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오래된 원망을 용서로 내려놓는 것,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 과거를 지혜의 창고로 활용하는 것,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찾는 것, 진짜 쉬는 시간을 갖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를 기르는 것,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깨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때 다음 것을 해보세요. 습관은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오늘 마음 건강을 위한 한 가지를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신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잘했어.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 말을 자기 자신한테 잘 못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매일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오늘도 좋았어.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몸도 같이 아프더라는 것,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마음도 더 우울해지더라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신체의학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오래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소화도 좋게 하고 면역도 높이고 수면의 질도 좋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 자체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마음 건강을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서 마음이 아프면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첫째로, 매일 햇빛을 쬐세요. 하루 20분 이상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적습니다. 꼭 바깥에 나가셔야 합니다.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햇빛만 받으셔도 됩니다. 둘째로,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지 하루에 3가지씩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날씨가 맑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0% 가까이 낮습니다. 셋째로,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래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부 한마디만 나눠도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을 높이고 혈압도 낮춥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도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십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아니면 미래에 사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자식들은 잘 될까? 내가 아프면 어쩌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장수하시는 분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했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밥을 드실 때 그 맛에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드셨나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니면 손자 걱정을 하면서 드셨나요? 그렇게 드셨다면 그 밥의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뇌도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 어렵지 않습니다. 밥 드실 때 딱 첫 숟가락만이라도 맛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인지 느껴보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뇌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계신 것, 그게 마음 건강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자식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떠세요? 서운하시죠? 이 서운함은 정말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마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치료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는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속으로 쌓인 서운함이 어느 순간 엉뚱한 데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서운할 때 표현해 주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을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 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했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모릅니까? 알면서도 표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처럼 감정 표현을 잘 못 배웠거든요.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고마웠다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밥 정말 맛있었어.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먼저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 문이 열립니다. 서운함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미덕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씩 표현해 보세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함께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본 것들 기억하시나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은 나를 위한 작은 것을 매일 해보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걱정은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에는 걱정하지 않는 연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는 생각은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찾아보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줄이는 습관은 미안함을 고마움으로 바꾸는 것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고독감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은 나를 위한 용서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햇빛, 감사, 사람과의 대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한 숟가락의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겠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아쉬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음 건강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 자신한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주는 것. 오늘 밥 먹으면서 한 숟가락만이라도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들이 마음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해서 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온 겁니다. 나머지 반은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가봅시다.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마음 건강을 위한 이 여정도 그렇게 해주세요. 천천히, 꾸준히. 이번에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이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느끼는 것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외로움도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진짜 해결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 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과라도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10명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런 관계가 없어도 오늘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종교 모임에 나가보세요.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께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마디씩 나누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관계는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설 때 생깁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게 외로움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살아온 이야기, 실패해서 배운 것들, 힘든 시절을 이겨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모릅니다. 봉사를 해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알려주는 것, 손자 숙제를 도와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것도 못하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 말을 자기 자신한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 그 말을 자식한테 했다면 어떨까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인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은 불안이 높고 우울감도 높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자기 자비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그냥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회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강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한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시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괜찮다. 이 말들을 자기 자신한테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도 계속 해주세요. 조금씩 진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 후반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서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자식들 키웠는데, 자식들은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미는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웃한테 인사 한번 해준 것, 그것이 그 이웃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자한테 예쁘다고 해준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해 준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내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세상과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팀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이 충분히 돌봐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잘 가시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 건강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먼저 도움을 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그 문화 속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슬프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고 거울을 보면 세월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아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인내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이런 지혜는 살아온 세월에서만 나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어르신들은 실제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지혜는 나이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경험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그 모두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이 들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십니다. 이것도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더 자유롭고 남의 평가에서 더 자유롭고 해야 한다는 것들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잘 활용하면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드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걱정을 신뢰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행복이 된다는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 건강의 최고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평생을 남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주세요. 나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나한테도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마음 건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함께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꽃, 나를 사랑하는 꽃, 나도 괜찮다는 꽃, 그 꽃이 피어나는 날, 우리 마음이 진짜로 건강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버텨낸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마음 이야기를 잘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제는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위로하고, 우리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죠. 이것이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호스피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덜 즐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매일을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반면에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더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언젠가 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한 이유는 무한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의 삶을 바꿉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지금 해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들은 지금 하세요. 그것이 삶을 더 가득하게 채우는 방법이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이 너무 맛있었을 때, 창밖에 새소리를 들었을 때, 손자 손녀가 뛰어오면서 할머니하고 불렀을 때, 좋아하는 노래가 텔레비전에서 나왔을 때,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사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기쁨들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이게 뭐가 기쁜 거야?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삶의 만족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에 삶의 만족감이 낮은 분들은 큰 행복을 기다리면서 작은 기쁨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기쁨들이 매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세요. 밥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해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말해보세요. 꽃이 예쁘면 예쁘다고 느껴보세요.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 즐겁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죠. 하지만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도 삶의 만족감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작은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오늘 손자 목소리를 들었다. 아프지만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었다. 아프지만 오늘 하늘이 참 파랗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돌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드셨든 그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배울 기회도 부족했던 시절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으셨고,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세월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참는 것에 강함을 쓰고 버티는 것에 강함을 쓰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 강함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다른 방향으로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강함을 쓰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주변 사람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부산 김순자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예전엔 내가 행복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행복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웃어도 괜찮아요. 나한테도 좋은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제일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웃어도 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 후반전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고 아직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계속 유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가족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족에게도 선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의학 연구팀이 90살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주변을 위해 희생만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주변도 사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주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연구팀에 따르면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좋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용서한 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책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반성은 하되 자책하지는 마세요. 반성은 나를 나아지게 하지만 자책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에게 가혹한 편입니다. 자식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한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제 자신한테도 조금 너그러워지세요. 그게 마음의 건강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주무시고 그러다 낮에 졸린 분들이 많죠. 잠이 부족하면 마음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기 쉽고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하루 6시간 이하인 분들은 우울감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몇 시에 자든 상관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가 그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의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는 따뜻한 것을 드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낮잠은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강한 보약입니다.
마음 건강, 뇌 건강, 면역 건강 모두 수면과 직결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환경을 조금 바꿔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조금 가벼워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부산 김순자 어르신이 얼마 전에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눈만 뜨면 걱정이었는데 마음이 참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한테 좀 친절해졌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나한테 친절해지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 함께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있고, 아직 즐길 것이 있고, 아직 사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들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그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